감독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한동안 제작에 들어가서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왜 나왔어요? 저번 시간에 약간 이게 내용 전달할 게 많다 보니까 좀 빠뜨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좀 자주 못 뵐 것 같아 갖고요. 누가 자주 보고 싶다고 했어요? 인사드리려고요. 나왔습니다. 아, 인사하려고? 예. 사실 지난 방송 나오고 나서 제가 굉장히 포탈 유심이었어요. 왜냐면은 포탈이나 각종 커뮤니티에서 반응을 보면 이걸 얼마나 예민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저쪽에서. 전문적인 사안일 경우에는 갑자기 전문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방팔방에. 그러면서 맨 먼저 하는 게 포탈에 검색어를 차단하거나 대체해요. 포탈에 이 방송이 올라가자마자 세월호 검색어가 1위를 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세월호 검색어가 네이버나 다음 둘 다 1위를 합니다. 새벽부터 계속. 근데 세월호 넣을 수가 없었잖아요. 특별히. 새벽에 갑자기 검색어 1위 할 리가 뭐가 있어요. 방송 보고 검색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세월호를 검색하기보다는 차라리 김 감독이나 인텐션이나 그 과거의 방송을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검색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들은 다 사라지고, 예를 들어 파파이스, 미친 김 감독, 인텐션 또는 뭐 앵커, 이런 검색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세월호로 바뀌었어요. 중간중간에 짧게 나옵니다. 김호준의 파파이스. 곧 사라져. 그리고 나서 유일하게 관련해서 쓴 기사가 김보엽 기자의 기사예요. 물론 절대로 메인에 뜨지 않죠. 그런데 그 김보엽 기사의 기사가 세월호에 딱 걸릴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유가족들이 28억의 보상금을 받아갔다는 기사가 막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김보엽 기자가 막 구석에 처박힙니다. 안 보여.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 들어가서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도 신기하게 김보엽 기자의 기사에 댓글이 1000개가 넘게 달렸어요. 순식간에. 김보엽 기자가 쓴 기사 중에 단시간에 그렇게 많은 댓글이 달린 것은 굉장히 많아요. 새벽에, 그것도 새벽에. 우리가 이 기사가 새벽에 올라왔으니까, 그 영상이. 그러자 잠시 후 새벽 한 서너 시쯤 댓글 부대가 등장해서 그 댓글 1000개를 달더라고, 다시. 이 음모론자들아,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진보 커뮤니티 대응팀이 들어가요. 거기는 유형이 있어요. 처음에는 조롱하는 조가 있어요, 조롱. 이 음모론자들의 얘기를 믿니? 니들 바보같이? 단순 조롱. 그 다음에 친노랑 연결하는 애들이 있어요. 역시 친노 친문들은 이런 거 믿지. 진짜예요.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전문가가 등장합니다. 아, 나는 지금 이런 전문가인데.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를 쓴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음모론이라고 한다. 그리고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메신저를 하면 김 감독에 대해서 김 감독 크게 이 맞는 거 외에 노출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저를 공격해요. 저 새끼 저런 김호준 씨발 음모론자를 믿었니? 씨발은 빼고요. 그런데 정부나 항적이나 선원들 혹은 관제센터의 거짓말을 외면해요. 특징이에요. 오로지 김 감독이 주장한 것 중에 약한 고리, 우리가 물증으로 즉시 제시할 수 없는 거, 이런 걸 공격해요. 물론 진짜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김 감독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고 전문가 중에도 이견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지금까지 조사한 것만 가지고 맞춰낸 거란 말이죠. 그중에 약한 고리도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이 큰 방향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거꾸로 그 대응을 보고 했어요. 그래서 김 감독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막 앵커설에 대해서도 공격하고 이런저런 공격이 있는데 양반이 소심한 양반이거든요. 이거 신경 쓰이지 않냐고.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야. 평소하고 다르게.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 이런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내가 비전문가로서 혼자 상상력으로 만든 건지 알겠지만 자기가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의 자기가 전문가라고 나선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하고 이미 오랜 시간 얘기해 왔다는 거지. 그래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다 틀린 건 아닌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실제 현장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라고 말하는 오랜 경력자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오랫동안 듣고 이미 사실은 충분히 나름대로 물론 앞으로도 검증하겠지만
그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제보 메일들이 하도 많아갖고 그거 읽느라고 시간을 대부분을 빼앗겼어요. 그래도 이제 혹시 여기에 좀 참고할 만한 게 있지 않을까 그래갖고 그렇게 읽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배와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보내요. 근데 배와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들이 레이더나 뭐 이런 그런 쪽에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틀렸다, 막 해군 항적에 이런 점은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사용해 봤는데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거기서 이제 다른 걸 이렇게 보다가 진지하게 있다가 이제 레이더 얘기 이런 거 할 때 신뢰도가 확 떨어지죠. 왜냐하면 전 레이더 전문가들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 방면에서 거의 그 20, 30년 하신 분들한테 이제 들었던 어떤 기술 데이터와 그분들이 자료도 주세요. 그걸 다 읽었는데 보면 그 항해를 하셨다는 분들은 일종의 파워 유저예요. 그냥 레이더를 써본 사람들이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내가 참고할 건 없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계속 대부분이 그런 메일이다 보니까 보고 나서 이제 결론은 뭐 크게 걱정할 거 없겠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김 감독 혼자 상상으로 하는 거 아니다. 근데 다 못한 얘기가 아직 있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충돌 흔적에 관한 세 개인가 나왔던 충돌 흔적과 앵커와의 관련, 침수와 앵커와의 관련 이런 것에 문제를 제기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 충돌 흔적 나왔을 때부터 익명의 제보자들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이미 이거 앵커 같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7시 초반대에 아이들이 뛰어나가고 그죠? 왼쪽에 무슨 충격을 받고 그런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혹시 그 찌그러진 난관 이런 것과 상관이 있는 거 아닐까. 근데 이제 이 찌그러진 난간이나 여기 도르래 같은 거 찌그러지고 그런 거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나?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얘기 처음 나왔을 때부터 김 감독이 최근에 다시 다세 가설을 제기하기 전부터 그런 메일이 꾸준히 왔었어요. 어떤 메일이 왔었냐면 그거 혹시 앵커가 튄 거 아니냐고. 예. 전 사실 그걸 받고 그때는 그냥 이렇게 참고만 하고 그러니까 앵커는 저는 상상도 못 하고 있었던 시절이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의견도 제시하는 분이 계시구나. 그리고 워낙 다양하게 오니까요. 크레인에 뭐 이렇게 짐을 하다가 이쪽으로 휘둘러서 저쪽을 때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에 앵커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중에 하나로만 봤거든요. 근데 다른 모든 가능성은 사실 없었어요. 그 난간이 안쪽으로 휘어질 건. 그래서 저는 외부에서 뭐가 왔을 확률이 한 80% 이상 처음에 되니까. 김 감독이 비행기 떨어진 거 아니야 그랬었다고. 왜냐면 공중에 있으니까 막 네. 무인기 떨어진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게 뭐야 이게 미사일 같은 거 갖다 떨어졌나? 왜냐면 위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질 게 없잖아. 네. 위에서. 금속 전문가를 만나도 이거 위에서 와서 절단한 거다니까 배 내에서 위로 와서 자기가 자기를 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부적 가정은 배 안에서 어떤 물체가 난간을 때린다는 건 거의 상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해저 지형도와 앵커가 연결되면서 그래서 제가 급히 앵커를 그 등고선의 높이 그리고 물에 담갔을 길이 그래서 앵커 길이를 재보고 앵커에서부터 저 난간 크레인 이쪽까지 길이를 딱 재봤어요. 그래서 약식으로 재보니까 물리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김 감독이 모르는 건 이렇게 때려서 이 무거운 앵커가 튀어 올라와서 여기를 칠 정도의 충격량이 되느냐. 예, 그 이걸 모르는 거지. 공학하신 분도 딱 그 얘기인데 결국 키가 충격량이다. 그러니까 앵커의 무게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배의 속도 이때 부딪힐 때 보면 한 17노트, 16도 정도 나오는데 그리고 전제 조건이 안반하고 이제 부딪힐 때 이게 얼마나 앵커가 충격량을 받냐. 그래갖고 뒤로 물과 마찰하면서 뒤로 돌아서 제 위로 갈 수 있냐. 근데 길이는 물리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뒤로 돌아서 칠 수 있거든요. 길이는 물리학적도 없어. 그냥 길이잖아. 그래. 길이는 충분해.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살짝 3D로 이제 난간을 재현한 다음에 안으로 막 부서진 거 위에다 앵커를 이렇게 갖다가 살짝 대봤는데 약간 맞아요. 그래서 이건 진짜 정밀 검증해봐야겠다. 그래갖고 이건 근데 이런 가설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아직 계산도 안 해봤고 그렇죠. 이런 사례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도 못 해봤고. 근데 이제 앵커 얘기를 처음으로 제기하고 나서 이 메일이 다시 떠오른 거예요. 그렇죠. 맞아. 이거 초반에 이런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몇 명 있었어.
하고 다시 이제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네. 확인해 보니까 이미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몇이 있었어요. 저기 빨간 네모 있는 데가 배에다 상처가 난 네, 곳인가요? 맞습니다. 다 자연 쪽인데요. 여기가 밖에서 눌렸고 네. 여기가 이렇게 찢겼고 네, 찢겼고. 여기가 눌렸죠. 또 네, 도르래가 네, 도르래가 이렇게 때렸나? 일직선으로. 이 때리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놀라서 튀어나왔나? 네. 근데 튀어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사실은 튕겨나가는 거니까 그 뒤로 못 받겠죠. 아마 만약에 실제로 저쪽을 때리고서 다시 내려왔다면 그때 아이들이 고개를 내밀고 본 것은 물보라밖에 없었을 거예요. 풍동하는 걸 듣고 앞에 왜냐면 바다 쪽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물보라가 쭉 지나가는 정도만 봤을 거예요. 이게 또 가설이에요. 이게 아닐 네. 수도 있어요. 아니, 결국은 충격량을 계산해 보랍니다. 그리고 뒤로 도는 걸 시뮬레이션 실험을 하고 나서 결정해야지 지금은 이게 가능하다 안 하다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상황을 본 선원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왜? 저런 속도로 탓을 내리고 달리는 배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거를 일반적으로 선원들이 많이 겪어서 누군가 인터뷰하면 금방 나오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결국은 해봐야 돼요. 이제 시뮬레이션 실험으로. 예를 들면 이런 군데군데 아직도 해결해야 될 퍼즐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퍼즐들이 진도가 나오면 제작을 하다가도 중간에 나와서 보고를 하는 거죠. 예,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제가 그 총수님과 생각해서 공개할 범위를 정하고 나와서 곧바로 데이터 중에 일부를 공개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디 연구소에서 실험했는데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영화가 제작돼서 나오기 전에 이제 한 번도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잘 가라고. 지난주에 마지막 퍼즐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주요 줄거리 중에 마지막 덩어리라고 하는 의미였는데 그래서 그건 아니다. 아직도 미스테리 퍼즐들은 남아있고 그게 조금씩 풀리면 그때그때 나올 것이다. 그럼요. 예를 지금 들면 세운 이런 거. 가설에서도 네.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고리가 약한 부분이 있죠. 네. 물증이 없으니까. 바로 그걸 이제 본격 제작에 들어가면 그 이런 시뮬레이션 충돌 실험이나 이런 거 하는 쪽에다가 맡겨갖고 모형 제작이 아니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그걸 해보는 거죠. 직접. 지난주가 펀딩 시작한 딱 1년째랍니다. 그래서 1년째 그렇게 맞춘 건 아니지만 방송을 한 지는 1년 5개월째래요. 근데 1년 5개월 동안 사실 나와서는 매번 새로 발견한 숫자나 뭐 사진이나 이런 것만 설명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못하는 게 있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다고. 이게 시작되고서 사실은 감사해야 될 분이 너무 많아요.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약간 두서가 없는데 가만히 이렇게 복귀해 보면 제일 먼저 감사할 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어준 총수님이 제일 감사해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사실 그런 생각에서 전 개인적으로 속으로 확신을 했어요. 우리가 이겼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이제 세월호 절대 안 묻힌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총수님은 웃기고 있네 그랬는데. 말로 하지 말고 영상이나 만들어서 주든가. 그만해 이제. 네. 아니면 파파에서 좀 나와갖고 좀 지그재그했으면 제가 사실은 그때 파파에서 초창기에 프로젝트 부가 본격적으로 가기 전까지 발견한 건 사실은 지그재그했다. 그거 하나였어요 하나. 돈도 거의 떨어지고 그래서 못 버틴다 더 이상.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든 제작비를 모을 테니까 우리 세월호 끝까지 한번 파보자고. 일단 시작을 한 작업이니까 마치더라도 끝나지 않은 게 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사고 원인을 밝히는 것 몹시 중요하지만 사고는 어떻게든 놨다 치고 왜 그때 구조하지 못했는가, 구조하지 않은 건가, 이 부분은 또 하나의 큰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이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문제가 잊혀지지 않을까 이런 걸 걱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그게 연결돼 있다는 건 당연히 알죠. 그렇죠. 그런데 김 감독은 하나란 말이에요. 이 정도로 미쳐서 여기에 1년간 올인한 사람 사실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이것만 생각했어요. 이것만. 특히 전문가들은 나와서 도와주지 않아요.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이 말도 안 된다는 걸 아는 정부가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나와서 말해주지 않는다고.
천안함 때는 과학의 양심으로 말한다 해서 과학자들이 꽤 많이 도와줬거든요. 특히 그건 해외에 있는 분들이 주도했었는데 그랬었죠. 해외에 있는 분, 국내에 계신 분도 있었고. 주도했었는데 이 해양 전문가들이 뻔하단 말이에요. 되게 특수해요. 인력이 그룹이 많지도 적고. 않고. 네. 근데 이 해양 관련은 정부가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서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야. 네. 곤란한 거죠. 그분들의 이제 신병 같은 걸 생각해갖고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파파이스에 출연하고서 이제 프로젝트 시작하고 가장 갑자기 이렇게 뭐라고 하나 도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사의 내용이 심도 있어지고 확 도약을 할 수 있었던 게 사실은 전문가들이 도왔어요. 방송을 보고 거꾸로 접근하신 분들이 생긴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껴요. 왜냐하면 그 분야에서 조금 일한 젊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퇴직을 앞두신 분이라든가 진짜 베테랑들이에요. 운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인력이 많지 않은데 그 분야에서 정말 이렇게 그 20, 30년 된 분들 이런 분들이 와갖고 내가 나가서는 얘기해 줄 수 없지만 기술 자료라든가 이 자문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해갖고 하드에다가 기술 자료 물론 너무 복잡해요. 막 영자 써 있고. 근데 그걸 와서 조금씩 기초부터 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세월호를 풀려면 언뜻 생각할 때 무슨 해양대 교수님이라든가 배와 관련된 분들이 이 사건을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정부가 내어놓은 자료들은 다 전자통신과 관련된 디지털 자료들이에요. 이 AIS 문제라든가 레이더 이런 것들은 해양대 교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전문 엔지니어들, 전자공학 출신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더 잘해요. 근데 다행히 이상하게 그게 제가 운이 참 좋다고 생각한 게 제가 전자공학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한테. 김보엽 기자가 걱정하는 건 이게 일단락 되고 그리고 또다시 이 부분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언딘과 관련된 구조에 관련 왜 구조를 못했나 이거 한 덩어리 크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기까지 사고 난 이후 그리고 정부의 대응 이 세 가지 레이어가 다 있죠. 여기는 다 있는데 이 앞부분만 일단 저 프로젝트 부에 특히 인텐션에 성금 내주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발견됐다고 생각해요. 아, 다리 간지럽지 모든데. 아 죄송해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그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성금을 이렇게 보고 제가 사실은 이 게시판에 가서 글들을 다 읽었어요. 사실은 약간 힘들고 그럴 때 이렇게 읽으면서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 성금을 어떻게 마련하게 자기의 인생에 어떤 시간을 투여해서 그 성금을 마련한 거잖아요. 그 시간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모아서 저희들이 지금 조사해가는 거거든요. 마음 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나 이제 시한부 인생인데 나 이제 얼마 못 사니까 이런 뉘앙스 아직 제작도 시작 안 했어요. 앞으로 할 게 너무 많아요. 이제 본격 시작하는 거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은 이제 전문가들 섭외가 이제 굵직한 문제, 해외 전문가들이요. 국내 전문가들은 이미 만나 뵙고 다 했지만 결국은 절대 인터뷰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일반 분들이 딱 봤을 때 인정할 수밖에 없고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해외 전문가들을 다큐에 출연시키기 굉장히 힘든 문제인데 여기 어떤 방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해외 전문가들을 섭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나왔지만 이 공인된 해외 좀 저명한 연구소에서 연태까지 나왔던 이런 증거들을 갖고서 실험을 통해서 어떤 입증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일이 있고요. 그게 이제 동시 진행되면서 이제 생존자들 인터뷰라든가 그런 것들이 같이 진행되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계속 구성을 해나가면서 가야죠. 그리고 이 유가족들과 함께 이제 그 계획도 갖고 있는데요. 저 배를 타고서 병풍도 일대 그리고 맹골수도 있고 그리고 그 위 7시 때 세월호가 지났던 영역까지 해저를 갖다 다 소나 스캔을 해볼 생각입니다. 펀딩으로 도와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 감독이 지금까지 조사해왔던 게 힘들었던 것 이상으로 앞으로 제작도 힘들 거예요 아마.
어쨌든 지금 앞으로는 이제 주기적으로 나오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공고. 매월의 마지막 주는 한겨레 카페에서 하는 홍대 앞 것으로, 미디어 카페 후. 네, 후 홍대에 있는 카페로 오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검색어를 차단하거나 대체해요. 포탈에 이 방송이 올라가자마자 세월호 검색어가 1위를 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세월호 검색어가 네이버나 다음 둘 다 1위를 합니다. 새벽부터 계속. 근데 세월호 뉴스가 없었잖아요. 특별히 새벽에 갑자기 검색어 1위 할 리가 뭐가 있어요. 방송 보고 검색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세월호를 검색하기보다는 차라리 김 감독이나 인텐션이나 그 과거의 방송을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검색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들은 다 사라지고, 예를 들어 파파이스, 미친 김 감독, 인텐션 또는 뭐 앵커, 이런 검색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세월호로 바뀌었어요. 중간중간에 짧게 나옵니다. 김호준의 파파이스 곧 사라져. 그리고 나서 유일하게 관련해서 쓴 기사가 김보엽 기자의 기사예요. 물론 절대로 메인에 뜨지 않죠. 그런데 그 김보엽 기사의 기사가 세월호에 딱 걸릴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유가족들이 28억의 보상금을 받아갔다는 기사가 막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김보엽 기자가 막 구석에 처박힙니다. 안 보여.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 들어가서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도 신기하게 김보엽 기자의 기사에 댓글이 1000개가 넘게 달렸어요. 순식간에. 김보엽 기자가 쓴 기사 중에 단시간에 그렇게 많은 댓글이 달린 것은 굉장히 많아요. 새벽에, 그것도 새벽에. 우리가 이 기사가 새벽에 올라왔으니까, 그 영상이. 그러자 잠시 후 새벽 한 서너 시쯤 댓글 부대가 등장해서 그 댓글 1000개를 달더라고, 다시. 이 감독,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한동안 제작에 들어가서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왜 나왔어요? 저번 시간에 약간 이게 내용 전달할 게 많다 보니까 좀 빠뜨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좀 자주 못 뵐 것 같아 갖고요. 누가 자주 보고 싶다고 했어요? 인사드리려고요. 나왔습니다. 아, 인사하려고? 예. 사실 지난 방송 나오고 나서 제가 굉장히 포탈 유심히 봤어요. 왜냐면은 포탈이나 각종 커뮤니티에서 반응을 보면 이걸 얼마나 예민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저쪽에서. 전문적인 사안일 경우에는 갑자기 전문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방팔방에. 그러면서 맨 먼저 하는 게 포탈의 음모론자들아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진보 커뮤니티 대응팀이 들어가요. 거기는 유형이 있어요. 처음에는 조롱하는 조가 있어요. 조롱. 이 음모론자들의 얘기를 믿니? 니들 바보같이? 단순 조롱. 그 다음에 친노랑 연결하는 애들이 있어요. 역시 친노 친문들은 이런 거 믿지. 진짜예요.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전문가가 등장합니다. 아, 나는 지금 이런 전문가인데.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를 쓴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음모론이라고 한다. 그리고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메신저를 하면 김 감독에 대해서 김 감독 노출 크게 이 맞는 거 왜 노출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저를 공격해요. 저 새끼 저런 김어준 씨발 음모론자를 믿었니? 씨발은 빼고요. 그런데 정부나 항적이나 선원들 혹은 관제센터의 거짓말을 외면해요. 특징이에요. 오로지 김 감독이 주장한 것 중에 약한 고리, 우리가 물증으로 즉시 제시할 수 없는 거, 이런 걸 공격해요. 물론 진짜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김 감독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고 전문가 중에도 이견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지금까지 조사한 것만 가지고 맞춰낸 거란 말이죠. 그중에 약한 고리도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이 큰 방향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거꾸로 그 대응을 보고 했어요. 그래서 김강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막 앵커설에 대해서도 공격하고 이런저런 공격이 있는데 양반이 소심한 양반이거든요. 이거 신경 쓰이지 않냐고.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야. 평소하고 다르게.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 이런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